재미있는 고전 이야기. 호랑이를 살린 며느리. 영남 어느 고을 민가에 한 여인이 살았는데 그 절행이 매우 남달랐습니다. 그리하여 영남의 어른들은 지금까지 5, 60년이 지나도록 마치 어제의 일인 양 여인의 덕성을 찬미했습니다. 여인은 시집간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형제도 슬아의 자식도 없이 집은 매우 가난했고 늙은 시아버지만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뒤 곧이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병들어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아버지가 기댈 곳이 없으니 당신이 아니면 누가 모시겠소? 여인은 말했지요. 제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남편이 죽은 뒤 여인은 너무도 슬픈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가 죽으면 아버님도 틀림없이 자결하실 거야. 그렇다면 이건 죽은 남편의 부탁을 저버리는 일이야. 여인은 억지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남의 집에 품팔이를 해서 시아버지의 아침 저녁 밥상을 올렸습니다. 지극한 효성이 한결같아 나태한 법이 없었지요. 여인의 친정은 시집에서 30리쯤 떨어지는 곳에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구존했고 집도 꽤 부유했지요. 여인은 그 집 막내딸이었습니다. 부모는 딸의 처지가 안타까워 매번 옷가지며 먹을거리를 대주었습니다. 부모가 친정에 자주 왕래하라고 하면 여인은 그때마다 시아버지를 모실 사람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간혹 친정에 가면 어머니가 울며 말했지요. 내 외로운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죽은 남편이 시아버님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건 시아버님을 모시기 위해서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마 다른 뜻을 가질 수가 없어요. 딸이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차례 거듭되자 결국 여인은 친정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부모도 옷가지며 먹을거리 대주는 일을 끊고 딸이 가난에 못 이겨 뜻을 굽히기를 기다리며 몇 년 동안 딸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거의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에게 사람을 보내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병환이 매우 위독한데 딸을 못 만난 게 깊은 한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을 넘기면 임종을 못할 거야. 여인은 울며 시아버지에게 사정을 알리고는 나흘치 식사를 시아버지 곁에 두고 말했습니다. 나흘 뒤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아버님. 아버지의 병이 심해서 정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성복하는 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울며 며느리를 보냈지요. 여인이 친정에 가니 온 집안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문안 인사를 한 뒤에 물었지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지금은 병세가 조금 나아져서 시험 삼아 걸어보려고 이웃집에 나가셨단다. 잠시 후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습이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딸은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날이 저물어서 돌아가야 할지 묵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말했습니다. 오늘 신랑이 올 거야. 너가 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내 앞에서 죽고 말 테다. 그러고는 새 옷을 억지로 갈아입으라며
몹시 다급하게 을러댔습니다. 딸은 달리 방책이 없어서 새 옷을 입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모님 엄명이 이러시니 따를게요. 어머니가 딸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딸아. 이제야 효녀라고 할 수 있겠구나. 부모 형제가 모두 기뻐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청했지요. 몸에 때가 가득하니 목욕한 뒤에 새 옷을 입을게요. 어머니는 즉시 부엌에 들어가 몸소 목욕물을 끓여 주었습니다. 딸은 집 뒤 울타리 안으로 가서 손으로 목욕물을 쳐서 목욕하는 소리를 냈지요. 그러면서 새 옷을 벗고 원래 입었던 옷으로 갈아입은 뒤 울타리를 뚫고 달아났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딸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여인이 간신히 몇 리쯤 달아나 왔을 때였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인은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도리가 틀렸니?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모르고 내 뜻을 빼앗으려 하시기에 일이 급박해서 도망쳐 시댁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내 도리가 틀렸니? 틀렸다면 나를 죽여라! 그러고는 호랑이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호랑이가 마침내 몸을 돌려가는데 걸음이 몹시 느릿느릿했습니다. 여인은 호랑이를 따라가며 말했지요. 밤이 칠흑같이 어두워 길을 분간하지 못하겠다. 필시 나를 뒤쫓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너가 길을 인도해 준다면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자 호랑이가 날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호랑이가 한 곳에 이르렀지요. 바로 시집문 앞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가 왔나? 제가 왔습니다, 아버님. 왜 바로 돌아왔느냐? 여인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또 호랑이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집까지 오게 된 사정을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이때 여인의 친정에는 신랑이 도착해 벌써 방에 들어와 있었지요. 밤이 깊어가자 딸의 목욕이 너무 더딘 게 걱정이 되어 어머니가 나가보니 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딸이 달아난 걸 알아차리고 급히 사람들을 시켜 횃불을 들고 뒤쫓게 했지요. 그러나 뒤쫓아간 사람들은 커다란 호랑이가 여인의 시집문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달아났습니다. 여인은 시아버지를 위로하여 눈물을 그치게 한 뒤 문 밖으로 나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너에게 보답할 만한 게 없구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라곤 개 한 마리뿐이다. 이것으로 줄임배를 채우고 이 마을에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개를 몰아서 내보내자 호랑이가 즉시 먹고 떠났습니다. 여인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마을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지요.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나왔습니다. 여인은 밤에 왔던 호랑이라는 걸 직감하고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 호랑이는 짐승이고 저는 사람입니다. 호랑이가 저를 살려 주었거늘 제가 호랑이를 살려 보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말이다만 살릴 방법이 없구나.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간청해야겠습니다. 너가 나가겠다면 나도 따라가마.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서자 여인이 지팡이를 이끌며 함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살인문을 나서자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우리 며느라기가
호랑이를 구해서 은혜를 갚으려 한다기에 같이 가는 걸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해서 시아버지가 길을 나서서 반쯤 걸어갔을 때는 아무개지 며느리가 호랑이를 구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이미 함정 주변에 쫙 퍼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담처럼 빙 둘러섰지요. 여인은 함정 앞에 이르러 마을 어른들께 말했습니다. 간밤에 이 호랑이가 제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호랑이를 구해서 꼭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어르신들의 의견이 어떤지 감히 여쭙니다. 사람들이 말했지요. 허튼 소리 말게!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는데 꺼내주면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나? 또 살려주려 한들 누가 저 안에 들어가서 끌어낸단 말인가? 여인은 말했습니다. 살려주기로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호랑이가 만약 사람을 해친다면 저를 해치지 누구를 해치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허락했습니다. 여인은 함정 안으로 들어가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신령한 짐승인데 어젯밤 내 말을 들었으면서 왜 이 안에 빠졌느냐? 호랑이는 머리를 숙이고 여인의 말을 경청하는 모양을 지어 보였습니다. 너가 나를 살려준 은혜가 있기에 사람들에게 간청해서 사람들이 너를 살려주는 걸 허락했단다. 함정에서 나간 뒤에 혹시라도 사람을 해치지 말고 멀리 깊은 산으로 달아나야 한다. 여인은 호랑이를 어루만지며 함정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호랑이는 즉시 상기슭을 향해 달리더니 벼랑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함정 밖에 조금 높은 곳에서 이웃 사람과 함께 함정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시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며느리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기에 이웃 사람이 하는 말에 의지해서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이웃 사람이 처음에 함정에 들어갑니다 하더니 또 호랑이를 어루만지네요 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발을 구르며 마구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웬 말이냐? 이게 웬 말이냐? 호랑이가 우리 며느라를 잡아먹으면 어찌한단 말이냐? 호랑이를 함정 밖으로 끌어내기에 이르자 시아버지는 또 이웃 사람의 말을 듣고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과연 저리로 달아난다. 그러면서 두 눈이 문득 환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신기한 일이라 여겨 이 일을 관아에 알렸습니다. 관아에서 다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는 조정에 보고하여 마침내 여인의 집에 열렬을 표창하기 위하여 그 집 앞에 정문을 세워 주었습니다. 여인의 친정에서는 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예전처럼 필요한 물건을 대주었지요. 호랑이가 길을 안내해주고 함정에 빠진 일, 눈먼 시아버지가 다시 눈을 뜨게 된 일은 모두 하늘이 여인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여인의 현숙함을 빛나게 하기 위해 한 일이 아닐까요? 여인은 숙종 말년에 태어나 영조 말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기이한 하인. 광해군 때 경기도에 몹시 가난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두억한 작은 집에 아내와 딸 하나와 함께 살았지요. 나무하고 풀 베는 일을 하는 하인 하나가 있을 뿐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인은 흉포하고 드세서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으며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았습니다. 어쩌다 상전이 꾸짖어도 태연히 냉소하며 못 들은 채 하니 상전이 제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가난한 상전 탓에 겨죽을 먹으며 지내도
싫어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지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인을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뒤 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흘이 되도록 염습하지 못하자 하인이 방으로 들어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장례 지낼 궁리를 하셔야지 공만 하고 있사옵니까? 마님이 말했지요.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시초에 시신을 싸려 한들 시초조차 구할 방도가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하인이 말했습니다. 마님은 일단 곡을 그치시고 제가 변통하기를 기다리십시오. 같은 마을에 부자 노인이 살았는데 재산이 매우 많았지요. 딸을 시집 보낼 때 쓰려고 옷과 이불을 여러 벌씩 갖추었고 혼수 비용과 혼례식 잔치 비용으로 준비한 돈만 수천 냥이었습니다. 하인은 날카로운 칼을 품고 한밤중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은 사랑채에서 자고 있었지요. 하인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느닷없이 방으로 들어가 노인의 가슴팍 위에 올라타 앉았습니다. 노인이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산발한 장사가 자기 몸을 깔고 앉아 있고 그 손에서 검광이 번뜩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놀랍고 두려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인이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나는 도둑이 아닙니다. 지금 긴급한 사정을 알리러 왔는데 어르신께서는 내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노인이 급히 말했지요. 분부대로 하겠소. 하인이 목매어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이웃마을집에 사는 종입니다. 상전이 돌아가신 지 사흘인데 아직 염습을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어르신 댁의 혼수가 매우 풍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 사유에 한 몸에 옷을 7, 8벌씩 입을 수도 없고 밤에 잠잘 때 이불을 5-6채씩 덮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혼수 비용 수천 냥에서 100냥쯤 떼어내봐야 깃털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돈을 제게 주시어 상전과 노비 사이의 정을 다하게 주신다면 그보다 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마땅히 어르신을 놓아드리겠지만 만약 아니 된다에 아짜만이라도 나오면 즉시 어르신의 숨통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하인이 칼을 들어 노인의 목을 겨누며 매섭게 노려보자 노인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소. 분부대로 하겠소. 하인이 칼을 거두고 말했지요. 다행히 허락해 주셨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워 면전에서 승낙하고도 돌아서면 뒤집는 일이 있습니다. 일처리는 확실히 해야 하니 어르신께서 혼수를 가지고 나와 분명히 제게 넘겨주십시오. 이때 노인은 여전히 하인의 가랑이 밑에 깔려 번뜩이는 검광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으니 몹시 두려운 마음에 급히 외쳤습니다. 너희들은 당장 분부대로 해서 나를 살려라. 식구들이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앞다투어 물건을 등에 지고 분주히 떠났습니다. 노인의 집에서 하인의 집까지는 몇 리 안 되는 거리였지요. 하인은 그들이 돌아오자 비로소 칼을 땅에 던지고 일어나서 펄쩍 뛰어 뜰로 내려오더니 노인에게 절하고 천천히 걸어 문을 나섰습니다. 노인과 그 식구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지요. 하인이 돌아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장례비로 다 쓰고 나면 마님과 아씨가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반은 남겨서 훗날에 대비하십시오. 마님이 말했지요. 앞으로 모든 일을
자네 하는 대로 따를 테니 내게 묻지 말게. 마침내 관을 마련해서 연습하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달 뒤 하인이 또 들어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님 댁을 지키고 앉아 아침 저녁으로 멀건 죽이나 축내고 있을 따름입니다. 집에 남은 돈으로 행상을 나가서 마님의 생계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전에 말하지 않았나. 모든 일을 자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마침내 하인은 마님과 작별한 뒤 돈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사다가 바다로 가서 소금과 바꾼 뒤 북쪽으로 육진에 이르고 서쪽으로 칠읍에 이르렀습니다. 바다 건너 탐남에 갔다가 동네 외관으로 들어가고 다시 대관령 동남쪽의 강원도와 경상도를 누빈 뒤 전라도와 충청도를 넘나들었습니다. 온갖 물건을 다 팔아 모아 이익을 취하고 모든 물건을 때와 형편에 알맞게 사고 파니 조금도 실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수천 냥의 재산을 모으기에 이르렀지요. 하인은 해마다 한 번씩 집으로 돌아와 마님을 위해 농장을 마련하고 집안 살림을 갖추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지나 다름없던 과부 모녀가 엄연한 재산가가 되었지요. 하인이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생계가 풍족해졌으니 앞으로는 저도 쉬렵니다. 다만 아씨가 벌써 장성했으니 좋은 신랑감을 구해서 만년에 의지할 곳으로 삼으셔야지요. 하지만 이 구석진 시골에서는 견문이 넓을 수 없고 더구나 시골 가난한 집에서 괜찮은 사람 찾기가 쉽겠습니까? 온 식구가 서울로 가서 널리 신랑감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으리으리한 서울에 모두 명문가일 텐데 그 높은 가문에서 우리처럼 한미한 지방과 혼인하려 들겠나. 안 될 것 같은 일을 성사시켜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지요. 마님의 안팎 친척 중에 촌수가 가깝거든 멀든 조정에서 벼슬하는 분이 없습니까? 마님이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당고모 아들이 나와 재종간인데 예전에 과거 급제 소식을 들었지. 지금은 무슨 벼슬을 지내는지 여전히 벼슬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하인이 말했지요. 제가 한번 탐문해 보겠습니다. 하인이 며칠 뒤에 들어와 고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승질을 하고 계십니다. 연줄로 삼기에 충분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 온 식구가 서울로 올라가서 창덕궁 앞 큰 길가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하인은 승지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길에서 승지를 집으로 초대했지요. 승지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자세히 물어 사정을 알게 된 뒤 드디어 그 집으로 가서 마님을 만났습니다. 마님은 즉시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차려 대접한 뒤 마침내 말을 꺼냈지요. 고단한 미망이니 의지할 곳이 없어 가깝든 멀든 친척이라고는 오직 영감한 뿐입니다. 부디 소홀히 대하지 말고 자주 들러주세요. 승지는 그 말에 감동하여 대답했지요. 마땅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 뒤로 마님은 승지가 집에 들을 때마다 좋은 술과 맛있는 음식을 은근히 대접했습니다. 승지는 매우 기뻐 오가는 길에 무시로 찾아오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기도 하며 정의가 매우 돈독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인의 주의로 이루어졌지요. 하인은 또 마님에게 음식을 반드시 풍족하게 차리고 그릇은 반드시 아름다운 것을 쓰며 여종들에게는 곱고 화려한 옷을 입혀 이웃에 과시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의 벽제 소리와 함께
고관이 출입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높은 문벌의 부잣집인가 보다 여겼습니다. 하루는 하인이 들어와 마님에게 알렸습니다. 아무 집 자제가 기골이 비범해서 이보다 나은 신랑감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승지 나리에게 중매를 부탁하면 반드시 성사될 것입니다. 마님이 그 말대로 승지에게 중매를 청했습니다. 신랑 집에서는 그 집이 승지의 친척인데다 부자라는 말을 듣고 흔쾌히 혼인을 허락했지요. 대릴 사이로 맞은 신랑이 바로 훗날 계의 공신이 된 아무개였습니다. 몇 년 뒤 인조 반정 참가자들이 큰 계획을 세우고 약속한 때를 기다려 거사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 즈음에 하인이 갑자기 마님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먼 곳에 일이 있어 오래 걸리면 3, 4년, 짧으면 1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떠난 뒤로 아무 소식이 없더니 개년 4월에야 돌아왔지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끝내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정 하루 전날 신랑이 거사에 참가하려고 밤을 틈다 급히 차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하인이 문 옆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다가가서 신랑의 소매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신랑이 말했지요. 하인이 그걸 알아 뭐하게? 하인이 허리춤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들고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왜 모르겠소? 당신은 왜 이런 멸족당할 일을 꾸미요? 내가 이 무례배를 죽여 화근을 끊어버려야겠습니다. 신랑이 당황해 어쩔 줄 모르자 하인이 칼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서방님을 해치겠습니까? 장난해 봤습니다. 그러고는 또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지극히 위험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가족이 모두 몰살당할 텐데 뒷문을 준비해 달아날 길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망연자실해서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하인이 웃으며 말했지요. 젊은 분들이 일을 꾸미는 게 어쩌면 이리도 허술합니까? 제가 벌써 서방님을 위해 준비해 두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로 오갈 때 보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무인도 하나가 넓어서 피난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바닷가에서 쌀 수천 섬을 사다가 그 섬에 옮겨 두었지요. 또 큰 배 한 척을 마련해서 따로 쌀 1,000섬을 싣고 오늘 밤 그 배를 경강에 대놓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이 성공한다면 매우 다행스럽겠지만 만에 하나 차질이 생긴다면 제가 주인 마님과 아씨를 모시고 곧장 배를 댄 곳으로 달려갈 테니 서방님도 몸을 빼 나오십시오.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섬에서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보아 시간이 오래 지나도 불이 꺼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배를 몰고 대양으로 가서 중국으로 망명하시지요. 서쪽으로는 청주와 제주가 있고 남쪽으로는 민과 광주가 있으니 높은 하늘, 넓은 바다 그 어디 가든 못할 곳이 있겠습니까? 신랑이 번쩍 깨닫는 바가 있어 살해하며 말했습니다. 삼가 분부대로 하겠네. 하인은 신랑을 제3 당부에 보냈습니다. 그날 밤 의병이 도성으로 들어가 한 번 싸움으로 천하의 대세가 결정되었지요. 신랑은 공신으로 책봉되어 혁혁한 부귀를 누렸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마님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제가 상전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이로써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상전으로부터 제 몸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마님이 말했지요. 오늘 우리 모녀가 누리는 행복이 모두 자네 덕분일세. 이제 함께 안락을 누리며 자네의 은혜에 보답하려는데 왜 이리 급히 떠나려 하나?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마님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건 본래 제 소임이지요. 천한 종이 상전의 매질과 욕설을 면한 것만 해도 이미 큰 은혜입니다. 그래도 만약 마님께서 제게 은혜를 갚겠다고 하신다면 저를 보내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님댁에 복이 들어와서 부귀 영화가 날로 더해 갈 것이니 앞으로는 마님께서 제게 의지하실 일이 없고 저 또한 마님댁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농사 짓는 소가 밭가리를 다 마쳤으면 이제 멍에를 벗고 우거진 숲 드넓은 풀밭에서 제 마음대로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마님은 더 이상 만류할 수 없겠다 싶어 물었지요. 장차 어디로 가려는가? 저는 본래 정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딘들 못 가겠습니까? 머슴은 마침내 떠났는데 끝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적이 된 선비. 고려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큰 재주를 지녔지만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삼순구식하며 해진 옷을 입고 다녔으나 글 공부에 온 힘을 다해 반드시 명성을 떨치겠다고 결심했지요. 선비는 산사로 들어가 과거 공부를 하며 몇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쌀을 마련해 보내며 편지를 함께 붙였습니다. 지난번 보낸 쌀은 제 왼쪽 머리카락을 잘라 마련했습니다. 지금 또 오른쪽 머리카락을 잘라 얼마 안 되는 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자를 머리카락이 없으니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비는 편지를 보고 묵묵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애써 공부하는 것은 장차 좋은 성적으로 과거에 급제해서 처자식과 부귀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 과거의 급제는 기약할 수 없고 조강지처가 죽게 생겼으니 공부는 해서 뭘 할까? 마침내 책을 싸서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깎아머리를 하고 앉아있다가 남편을 보고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선비는 저도 모르게 서글퍼져서 간신히 몇 마디 말로 아내를 위로하고 밖에 나와 앉아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지요. 아, 하늘이시여, 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나이까? 내 문장이 남만 못합니까? 내 재주가 남만 못합니까? 가문이 남만 못합니까? 풍채가 남만 못합니까? 그렇건만 나이 30이 되도록 과거급제 하나를 못했나이다. 뱃속에 만권의 책이 들었지만 굶주림 한번 면할 수 없고 붓을 들면 1000편의 글을 쓸 수 있지만 술 한 잔 살 돈이 없나이다. 내 몸은 고달프고 초췌하며 처자식을 헐벗고 굶주렸나이다. 왜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나이까? 이윽고 분발하는 마음을 먹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재주를 내렸다면 반드시 구렁에 빠져 죽게 하진 않을 것이다. 대장부가 어찌 가난 때문에 뜻을 꺾을 수 있겠나.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분발해서 일이 자연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게 옳다. 잠시 후 다시 탄식했습니다. 나는 이미 가난의 불구덩이와 굶주림의 강물 속에 빠져 당장 불에 타고 물에 빠질 지경이거늘 어느 세월에 부귀해지기를 바라겠는가. 붓을 태워버리고 달리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는 게 낫다. 이윽고 또 탄식했지요. 이제 선비도 될 수 없고 기술도 배운 적이 없으니 벼랑간 무슨 일을 할까? 농사 짓거나 장사하는 두 길뿐인데 농사를 짓자니 땅이 없고 장사를 하자니 미천이 없다. 달리 생계를 꾸릴 방법을 찾고자 하나
장차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백방으로 궁리하며 비탄에 빠져 있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도적이 되는 일뿐이다. 대장부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기다렸어야 되겠는가? 즉시 빠른 걸음으로 성문을 나가 숲속 깊은 곳을 두루 다니며 도적의 소굴을 찾았습니다. 과연 수백 명의 도적이 한 곳에 모여 바야흐로 도적질을 모의하고 있었지요. 선비가 대담하게 곧장 들어가 두목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자 도적들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십니까? 나는 삼리 밖에 사는 아무개다. 왜 오셨습니까? 자네들의 대장이 데려왔다.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나는 가슴 속에 육도와 삼약을 품었고 풍운의 변화가 내 손안에 들었으며 삼교와 구류를 마치 내가 한 말처럼 외우고 천문과 지리를 손바닥 보듯 낱낱이 안다. 자네들이 나를 대장으로 삼는다면 가는 곳마다 성공할 것이요 무한한 이익이 따를 게다. 도적들이 서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호언장담하는 걸 보니 필시 실속이 있을 듯하다. 또 사족이라고 하니 우리 대장이 되실만하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대장이 되는 것을 자네들이 허락했으니 장군과 병사 간에 예를 행해야겠다. 도적들이 선비를 부축해 높은 언덕 위에 걸터앉게 한 뒤 그 아래로 쭉 늘어서 절을 했습니다. 선비가 말했지요. 군중의 기율과 약속이 없어서는 안 된다. 명령을 위반한 자는 중벌로 다스리겠다. 모두들 말했습니다. 장군의 명령을 누가 감히 어기겠습니까? 훌륭한 도적이라면 모름지기 지와 인과 용의 세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 지라는 것은 때에 알맞게 계획을 세워 깊숙이 간직한 재물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차마 가져가서는 안 되는 재물은 취하지 않는 것이다. 용이라는 것은 일이 닥쳤을 때 과감해서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담을 넘고 지붕을 뛰어넘으며 오고 가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은 용의 아래 덕목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춘 뒤에야 훌륭한 도적이라고 이를만 하다. 지는 때에 알맞게 발휘하면 되고 용은 저마다 지닌 자질에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인이 가장 중대하니 약속을 분명히 정해두지 않을 수 없다. 도적들이 모두 그 말을 듣고는 공경의 표시로 두 손을 맞잡고 앉자 선비가 말했습니다. 취해서는 안 되는 재물이 세 가지 있다. 첫째, 선량한 백성의 재산이다. 가난한 집의 아버지와 자식, 형제가 손발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간신히 모은 재산을 취하는 것은 인이 아니다. 둘째, 상인의 짐이다. 바람과 눈을 무릅쓰고 안개와 이슬을 맞으며 험한 길을 넘어 사방 천리에서 천신만고 세월을 보내도 남는 이익이 없거늘 이들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인이 아니다. 셋째, 관가의 창고에 비축된 재물이다. 이는 국가를 위해 바친 만백성의 고열인데 이를 취한다면 나라의 쓰임이 부족해 백성의 고열을 거듭 착취할 테니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결코 이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취해도 좋은 재물은 오직 임기를 마친 고을 수령이 돌아가면서 가져가는 짐과 권세 있는 가문의 뇌물이다. 이는 모두 본래 국가의 물건인데 저들이 훔쳐서 가진 것이다. 국가의 물건은 반드시 나라 백성들이 함께 가져야 하지 한 사람이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저들이 훔친 것을 내가 다시 훔치는 것이니 어찌 명분이 바르고 의리에 맞지 않겠는가? 도적들이 모두 손뼉을 치며 칭송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도적들에게 고을 수령의 사사로운 짐이 오가는 게 있는지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도적들이 보고하자 선비가 기발한 계책을 내서 방법을 지시했지요. 과연 얻지 못하는 재물이 없고 들키지도 않으니 도적들이 모두 기뻐하며 복종했습니다. 선비는 훔친 재물 중 일부를 자기 집의 가난을 약간 면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모두 도적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적들 중에 선비를 칭송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선비의 이웃 사람들은 끝내 선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요. 선비가 다시 도적들을 후미진 곳에 일제히 모이게 한 뒤 널리 알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건 고작 입고 먹기 위해서일 뿐이다. 소소한 노잣돈은 우리의 손이나 조금 적실 뿐이고 훔친 물건을 자주 시장에 내다 팔기도 늘 근심스럽다. 한판 크게 훔쳐서 일생의 생계에 근심이 없게 한 뒤 옛날의 습속을 완전히 버리고 유쾌하게 유유자적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도적들이 모두 엎드려 말했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선비가 말했지요. 그렇다면 자네들은 전국에서 가장 재물이 많은 자를 수소문해서 보고하라. 며칠 뒤 도적 하나가 와서 말했습니다. 도성 안에 있는 암흑의 관리의 집이 지극히 부유해서 3,000양씩 등 괴짝 너댓 개를 다락 위에 숨겨두었습니다. 다만 그 집은 앞에 큰 길이 있고 좌우에 민가가 많으며 뒷담 높이가 거의 2길이나 되고 겹겹으로 문과 벽이 있어서 그 깊숙한 곳까지 손을 대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그 집 주인이 본래 탐욕스럽게 모은 재물이니 우리가 가질만 하다. 그런데 그 집 뒷담밖에 동행하는 길이 있던가? 큰 길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쉬운 일이다. 10겹의 쇠문이 있다 한들 우리가 날아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선비는 10명을 시켜 강 어귀로 가서 여러 색깔이 섞이고 크기가 계란만한 동그란 수마석을 1인당 10개씩 주워오게 했습니다. 또 10명을 시켜 돌을 나누어 간직하게 한 뒤 명령했지요. 너희들은 몸을 숨기고 그 집 담장 밖으로 가서 집 안으로 돌을 던져라. 첫날에는 1번씩, 이튿날에는 2번씩, 날마다 1번씩 더 던지고 5째 날 이후로는 5번을 넘기지 말라. 반드시 틈을 엿보아 던져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라. 담장 밖에서 그 집으로 날마다 그치지 않고 돌이 날아들었습니다. 그릇이 깨지기도 하고 사람의 머리에 맞아 다치는 일도 있었지요. 돌은 모두 여러 색깔이 섞인 동그랗고 매끈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장 밖에서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여기고 여럿이 떠들썩하게 욕을 해댔지요. 그러나 얼마 뒤에는 의심하며 괴상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온 집안이 놀라고 두려워하며 집에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도적이 와서 보고했지요. 그 집에서 맹인을 불러다가 점을 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는 점치는 맹인이 주문을 웬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이윽고 집안 식구들이 재앙을 피해 다른 곳으로 떠날 궁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또 며칠 뒤에 도적이 와서 말했지요. 과연 온 집안 식구가 집을 떠나고 하인 몇 사람만 남아 안채를 지키고 있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됐다. 선비는 상여 5대를 마련해 장례 도구를 차린 뒤 후미진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장사 100여 명을 뽑아 그 집 문 밖에 숨어 있다가 재물을 나르게 했지요. 또 몸이 민첩한 자 몇 사람을 뽑아 뒷담을 넘어들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때가 되면 문을 열게 했습니다. 또 장사 2사람을 뽑아 야차의 얼굴로 분장하고 몸에는 반포를 두르고 손에는 삼지창을 들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야차로 꾸민 두 사람이 담을 넘어 들어가 중당에서 버럭 고함을 쳤지요. 안채를 지키고 있던 하인이 꿈속에 빠져 있다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눈앞에서 벼랑간 검푸른 얼굴에 머리카락이 붉은 귀신이 호랑이처럼 포효하니 너무 놀란 나머지 까무러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 야차가 대문을 활짝 열어 도적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적들이 조용히 다락의 자물쇠를 열고는 몇만 냥이 든 괴짝을 탈취하여 상여에 나눠 실었지요. 방울을 흔들며 어하넘차 상여 소리를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도성 문을 나왔습니다. 들판 후미진 곳에 이르러 괴짝을 부수고 은을 꺼낸 뒤 선비가 천냥을 차지하고 나머지 도적들에게 나누어 지니 모두 충분한 재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서열대로 늘어앉아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을 감히 또 한다면 하늘이여 우리에게 천벌을 내리소서. 도적들은 그동안 썼던 온갖 기구와 무기를 모조리 불사르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선비는 이제 의식 걱정 없이 글 공부에 전념하여 몇 년 뒤 과거의 갑과에 합격했지요. 문장과 제주를 조정해서 인정받아 큰 고을의 수령을 연이어 지내고 관찰사를 여러 번 지냈으며 천백리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훗날 재상이 되어 사고의 직책을 맡기에 이르렀지요. 한편 암흑의 관리는 은을 다 잃어버린 뒤 집안 살림이 차츰 무너지더니 다시 떨쳐 일으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그 아들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장차 사형을 당하게 되었지요. 선비가 그 사실을 알고 재판 기록을 보니 끝내 살릴 방도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물러나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은 소식적에 굶주림과 추위에 몰려 도적 무리에 들어갔다가 이 사람의 재물에 힘입어 목숨을 보전하고 요행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외람되이 은혜를 입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신은 오래전에 이미 구렁에 쓰러져 죽은 신세가 되었을 것이니 어찌 오늘이 있겠습니까? 신의 예전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여 나라의 기강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만번 죽어도 죄를 갚기 어려우니 아무리 가혹한 형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제 벼슬을 모두 거두고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뒤 저를 벌하여 죽여 온 나라 백성들에게 보이소서. 또 수백 명의 도적을 일시에 해산하여 나라의 위급한 일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약탈의 재앙을 면하게 된 것도 실은 이 사람이 모은 재산 덕분이니 죄를 용서하시어 살리는 쪽으로 논의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임금이 상소를 보이자 신하들이 의논한 뒤 일제히 말했습니다. 이 신하는 본래 중성스럽고 근실한 사람이니 소시적에 방자하게 행동한 잘못 때문에 괴가 천선한 지금 뒤늦게 벌을 내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조정에서는 이에 따르고 아울러 관리 아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 옛날에 근심 걱정이 없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한테는 자녀가 13이나 있어서 아들이 12에 딸이 1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혼인을 해서 손자, 손녀를 낳고서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게다가 하나같이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지요. 어느 날 13남매가 모여서 부모님 모실 일을 의논했습니다. 맏아들을 비롯한 13남매 모두가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나섰지요. 결국 13남매가 돌아가면서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12 형제가 돌아가면서 한 달씩 부모님을 모시고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찾아오면 딸이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지요. 노인은 유람을 다니듯 한 달에 한 번씩 자식 집을 옮겨 다니며 극진한 공대를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뜻한 방과 맛난 음식, 그리고 손주들의 재롱이 노인을 반겼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정말 근심 걱정이라고는 없는 노인이야. 그러니 무수옹이지. 무수옹에 대한 소문은 돌고 돌아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이 나한테도 근심 걱정이 적지 않은데 근심 없는 노인이라니 이게 웬 말인고. 한번 만나보고 싶으니 불러들여라. 그렇게 해서 무수옹은 임금 앞에 불려갔습니다. 정말 그대는 아무 걱정이 없단 말이오. 몸이 건강하고 자식이 번창하며 먹고 입는데 걱정이 없으니 마음에 꺼릴 낄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탐복을 하면서 무수옹에게 오색이 찬란한 구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내가 주는 정표이니 다시 만날 때까지 잘 간직하도록 하오. 환감하옵니다. 무수옹은 임금한테서 귀한 선물을 받아들고 대궐을 나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는 강이 하나 있어 배를 타고서 건너야 했지요. 무수옹이 배에 올라타자 뱃사공이 노를 저어 가면서 물었습니다. 노인장은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대궐에 가서 임금님을 뵙고 오는 길이라오.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지요. 그러면서 노인은 뱃사공에게 오색이 찬란한 구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공이 구경 좀 하겠다며 구슬을 받아서 만지다가 강물에 빠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걸 죄송해서 어쩌나. 귀한 물건인데. 무수옹은 깜짝 놀라 당황했지만 금방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걸요. 하지만 거기에는 숨겨진 내막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미리 아랫사람을 시켜서 사공으로 하여금 그 구슬을 강물에 빠뜨리도록 한 것이었지요. 노인에게 근심거리를 만들어 보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무수옹이 구슬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임금이 무수옹을 부른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전에 임금이 하사하신 구슬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랍니다. 그러자 무수옹은 아주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특별히 하사한 구슬을 소홀히 다루다가 잃어버렸으니 큰 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지요. 소식을 들은 13 남매가 함께 모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걱정을 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무수옹이 말했지요. 걱정들 말아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때 무수옹의 맏며느리가 한자리에 모인 식구들의 음식상을 차리려고 생선을 여러 마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며느리가 무심코 생선배를 가르는데 한 마리 뱃속에서 이상한 구슬이 또르르 굴러나왔지요. 이것 좀 보세요. 글쎄 생선 뱃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자 무수옹이 그 구슬을 보고서 말했습니다. 얘야, 바로 그거야. 그게 바로 임금님이 주신 구슬이란다. 그러자 식구들이 다들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린 음식을 맛나게 나누어 먹었지요. 무수옹은 구슬을 품에 간직한 채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무수옹이 아무 근심도 없는 표정으로 임금 앞으로 나아가자 임금이 의아하게 여기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는지 궁금하오. 내가 준 구슬은 잘 가지고 있겠지요? 물론입니다. 무수옹은 품에서 오색 찬란한 구슬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아니, 그 구슬은 강물에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랬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찾았답니다. 무수옹은 생선 뱃속에서 구슬을 되찾은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무릎을 치면서 탐복했습니다. 그렇구려. 하늘이 준 복을 인간이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소. 노인장은 과연 무수옹입니다, 그려. 그렇게 해서 임금한테까지 무수옹임을 인정받은 노인은 남은 평생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할미꽃. 할미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슬픈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할미꽃의 이야기는 연변 지방의 민족 설화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푸른 나뭇잎처럼 젊은 과부가 세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을 땐 너무도 기막히고 슬퍼서 미친 듯이 울고 괴로워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천진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는 세 딸의 초롱초롱한 6개의 눈망울을 보고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만이 죽은 남편에게도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떳떳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쌀을 빻아주고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 몇 푼 안 되는 삭을 받기 위해 매서운 추위 속에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이건 여자가 하는 일이건 1년 365일 내내 잠시도 손발을 놀리지 않고 열심히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너무도 일을 많이 해 할머니처럼 늙어버린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할미라고 불렀습니다. 모두들 그녀를 칭찬했고 또 진심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할미는 이렇게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해 세 자매를 길렀지요. 그러는 사이에 세 자매는 어느덧 모두 아름다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쏜살 같다는 말처럼 세 자매는 어느새 시집을 갈 나이가 된 것입니다. 20이 갓 지난 큰딸은 마치 이슬을 머금은 한떨기 양귀비꽃 같았고 곧 20이 되는 둘째 딸은 모란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16이 된 막내딸 역시 아름답기가 티 하나 없는 배꽃 같았습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새 아가씨였지요. 마을 안팎에 아들 가진 집에서 줄줄이 청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아침 나절부터 하늘에 별들이 총총 뜨는 밤까지 구혼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혼인이란 일생 중 가장 중요하고도 큰 일이지요. 어느 날 할미는 세 딸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지요. 큰딸과 둘째 딸은 한참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가 마침내 큰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산의 진미를 먹으며 떵떵거리고 살 정도는 아니라도 먹고 입는 것을 걱정 안 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찾아주세요. 큰딸의 말을 받으며 둘째 딸이 말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근사한 기와집에서 살 수 있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거예요. 누가 보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을 구해주세요.
막내딸이 이윽고 할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와집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 곳이라면 설사 제게 금을 주고 옥을 준다 해도 전 가지 않겠어요. 할미는 물었습니다. 그럼 넌 대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막내딸은 부끄러워하며 말했지요. 어머니, 전 어머니 슬하에서 비록 고운 옷과 맛난 음식은 없었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전 당장에 그 사람을 제 난군으로 삼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전 시집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언제까지나 어머니와 살고 싶어요. 이렇게 딸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큰딸을 토지와 재산을 조금 가진 먹고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을 보냈습니다. 둘째 딸도 소원대로 부자에게 시집을 보냈지요. 그리고 막내딸은 남산 너머에 사는 한 가난하고 성실한 농부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세 딸은 모두 시집을 가고 할미도 이제 환갑이 지났습니다. 얼굴엔 어느덧 거미집 같은 주름살이 가득하고 귀미머리는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할미의 마음은 늘 세 딸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행여 무슨 잘못이나 저지르지 않을까 해서가 아니라 행여 고생이나 하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큰딸네 집에 가서 정신없이 한 이틀 도와주고 다시 둘째 딸네 집에서 이틀 일해주고 그러곤 또 험한 산을 넘어 막내딸 집에 가서 해진 저고리를 꼬매주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딸은 어머니가 오기 전에 미리 산더미 같은 일을 쌓아두고 기다렸으며 둘째 역시 어머니가 문을 들어서기가 무섭게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하세요. 하고 종알거리며 자기는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막내딸만은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할미가 오기 전에 미리 집안일을 말끔하게 정리해 놓고 할미가 오면 비록 가난해도 어머니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드리곤 했습니다. 어느새 2년이 지나고 세 자매는 모두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큰딸은 아기를 낳은 날부터 어머니를 불러 아기를 돌보게 하고 기저귀 빨래를 시키는 등 아침부터 밤까지 잠시도 어머니의 손발을 놀려두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도 아기를 낳자마자 어머니를 불러와 집안 식구들의 뒷바라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미는 큰딸네 집에서 며칠, 그리고 작은 딸네 집에서 며칠씩 사흘이 멀다 하고 왔다 갔다 하며 일을 했습니다. 막내딸 역시 언니들과 마찬가지로 아들, 딸을 낳아 길렀지만 한 번도 어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았지요. 오직 부부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 일하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지요. 큰딸과 둘째 딸의 아이들도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할미는 호백발 꼬부랑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오히려 옷 입고 밥 먹고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보살펴 주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큰딸이 어머니에게 말했지요. 이젠 저희 집에 계시지 말고 동생들 집으로 가세요. 둘째 딸은 어머니가 채 문턱을 넘어서기도 전에 귀찮은 듯 말했습니다. 왜 언니네 집에 얌전히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오세요? 그러나 할미는 막내딸의 집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미는 막내딸의 집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딸네 집에 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긴 싫었기 때문이지요. 또 한 해가 가고 정월 대보름이 며칠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큰딸네 집에 있던 늙고 쇠약한 할미가 간신히 늙은 몸을 일으켜 일어나 앉으려 하는데 큰딸이 깨어진 그릇에 멀건 죽을 반쯤 담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곤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말했지요. 이 죽 드시고 나가세요. 우리 집도 이제 어머니 모시고 살 형편이 못 돼요. 얘야, 이 엄동설하네. 어디를 간단 말이냐. 아, 나만 자식이에요. 둘째한테 가면 되지요. 이 말을 들은 할미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한 숟가락도 뜨지 않고 몸을 일으켜 큰딸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대문을 나서고 보니 온몸의 기운이라곤 하나도 없었지요. 게다가 매서운 추위가 할미를 괴롭혔습니다. 할미는 부들부들 떨면서 웅크린 몸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둘째 딸 집까지 왔습니다. 둘째 딸은 할미가 채 숨을 고르기도 전에 벌써 얼굴을 찡그리며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솥에서 숭늉을 반 그릇 떠 할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마시고 다시는 주책 없이 이 집 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며 궁상 떨지 마세요. 왜 막내 집은 안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막내 집에 가서 사세요. 막내는 살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할미는 너무도 슬퍼서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미는 둘째 딸 집의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할미는 갈래야 갈 곳이 없어 하늘 수 없이 막내딸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거칠고 험한 산길을 할미는 기다시피 꼬박 하루를 걸었습니다. 겨우 산 허리에 오른 할미는 그만 한쪽 발을 헛디뎌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져 무릎뼈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할미는 남은 힘을 다하여 성한 한쪽 다리를 끌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기어 작은 언덕에 오르니 저 멀리 막내딸의 낡은 초가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마음속으로 할미는 막내딸이 웃음 띤 얼굴로 달려와 할미를 집으로 데려가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내딸이 어머니가 산허리에 쓰러져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매서운 겨울바람은 무정하게 불어오고 지는 해는 겨우 마지막 별 한 줌을 내려줄 뿐이었습니다. 언덕에 쓰러진 할미는 멀리 막내딸의 3칸짜리 초가집을 보며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셋째야,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결국 할미는 배고픔과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셋째 사위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 뜻밖의 장모의 시체를 발견하곤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을 했습니다. 막내딸은 갑자기 남편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일손을 놓고 있는 힘을 다해 산을 올라왔습니다. 산 허리에 이르른 막내딸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한참이 지난 뒤 겨우 깨어난 막내딸은 흐느껴 울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부디 어머니를 이 자리에 묻어주세요. 여기서라면 어머니는 매일 우리 집을 바라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생각에 찬성하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그 자리에 할미를 묻었습니다. 한식날이 되어 막내딸 부부는 할미의 묘에 풀을 깎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미의 무덤 위에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온몸에 하얗고 부드러운 털이 덮인 그 꽃은 구부러진 줄기 끝에 자줏빛의 작은 꽃을 달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자줏빛 꽃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고 대신 그 꽃이 폈던 자리엔 머리털 같은 흰 수염이 가득 덮여 있었지요. 그 흰 수염은 마치 할미의 등에 풀어져 내린 흰 머리카락과 비슷했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그 흰 수염은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날아가 계곡마다 내려앉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모두 그 꽃을 가리켜 할미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굴비의 내력 4, 5월에 뵌 참조기는 칠산바다를 지나 연평도 앞바다에서 알을 낳습니다. 이 칠산바다에서 잡은 참조기는 몸빛이 회색을 띤 황금색이며 입이 불그스레하고 몸통 가운데 있는 옆줄이 다른 조기에 견주어 굵고 선명합니다. 동의보감에 약성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강하거나 약하지도 않고 평이하며 약간 단맛이 있고 전혀 독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기 조리법은 다양하지요. 누렇게 알을 뺀 생조기는 매운탕이 별미고 조기의 알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여 여타 생선의 맛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늘하여 열흘 정도 말린 마른 조기는 불에 굽거나 조림 또는 조기찜이 밥맛을 도우지요. 조기를 오랫동안 저장해 둘 수 있도록 바짝 말린 것을 굴비라 합니다. 여타 지역에서는 조기를 소금물에 담갔다가 말리는 데 비해 영광굴비의 맛의 비결은 소금에 절이는 방식과 말리는 기상 조건에 있습니다. 염도가 높은 바닷물을 가마솥에 10시간 정도 끓여 생산한 질 좋은 자염을 조기 아가미에 넣고 재는 것을 섭간이라고 하며 이 섭간 조기를 온기에 30시간 절여 두었다가 꺼내서 지프로 엮어 덕장에서 약 3개월 정도 말린 것을 굴비라고 합니다. 법성포 굴비가 여타 지역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은 누렇게 알밴 칠산바다 조기의 어물로서의 우량성과 서해안의 바람과 고품질의 자연 그리고 천년을 이어온 장인의 염장법에 있습니다. 법성포는 평균 기온이 10.5도씨, 습도 75.5%, 초당 풍속 4.8m의 기상 조건, 그리고 칠산 바다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의 한이 바람의 영향으로 건조 조건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원래 법성포 굴비는 독에 보리를 넣고 굴비를 보리 속에 묻어 보관하였습니다. 보리는 가을에 심어 겨울을 지나 늦은 봄에 거두는 작물로 냉한 곡식이지요. 이 보관법은 냉동시설이 없던 옛날 굴비를 오래 보관하기 위한 냉장 보관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참 보리 속에 묻어놓은 굴비를 보리굴비라 하며 굴비의 으뜸으로 쳤다고 합니다. 고추장 굴비는 굴비의 뼈를 모두 발라낸 뒤 고추장에 버무린 굴비로 별미이며 전통적으로 굴비를 조리하는 방법이지요. 말린 조기를 굴비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어원은 조기를 지프로 엮어서 덕장에 매달아 말리면 마르는 동안 묶인 부분이 저절로 구부러들어 마른 조기가 굽은 조기가 되어 굴비라는 이름으로 얻게 된 것이라고 사료되지만
일설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고려 16대 애종 때 이자겸은 그의 딸 순덕을 왕비로 들여 그 소생인 인종이 왕위를 계승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종에게는 이모가 되는 그의 삼녀와 사녀를 시집 보내 중복되는 인척관계를 맺고 권세를 독차지하고 은근히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었지요. 경원 이씨인 이자겸은 이씨가 왕권을 잡는다는 18자도 참설을 믿고 2차례나 왕을 독살하려 했지만 자신의 딸인 왕비가 인종을 도움으로써 실패했습니다. 그 뒤 최사전이 이자겸의 측근인 척준경을 꾀어 이자겸을 체포한 후 법성포 맞은편 지금의 영광 백수읍 한시랑 마을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조기를 먹게 되었고 마침내 칠산바다에서 잡아 소금에 절인 조기를 진상하며 비굴하게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한 아부가 아니라는 의미로 비굴을 거꾸로 굴비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영광굴비는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고 궁궐에서부터 영광굴비가 명물로 등장하여 각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잔치상에 수수떡을 올리지 않는 이유. 청실, 홍시를 엮어 백년가약을 맺는 혼례식 날 잔치상에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갖가지 과실과 음식들이 차려집니다. 찹쌀로 만든 떡과 쌀로 빚은 송편, 녹두로 만든 빈대떡, 콩으로 만든 두부 등 곡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거의 모두가 상에 오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수수떡은 없습니다. 수수로 만든 떡은 대개 모든 사람이 즐겨 먹지만 경사가 있는 날에는 오히려 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주 오랜 옛날의 일입니다. 어느 산자락에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망종이 지나서야 겨우 게으름뱅이는 밭에다 수수를 심었지요.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이 광경을 보고 게으름뱅이에게 물었습니다. 보시오, 지금 무얼 하시는 거요? 게으름뱅이가 대답하길 보다시피 수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쯧쯧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당신은 정말 바보구려. 망종이 지난 지 열흘이 됐는데 이제 수수를 심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곤 고개를 내저으며 가버렸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사라져가는 스님의 뒷모습을 흘겨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당신 밥이나 걱정하고 공부나 할 것이지 남이야 뭐라든 무슨 상관이여? 그러면서 여전히 수수를 심었습니다. 주룩주룩 비가 내렸지요. 씨앗을 심은 지 며칠이 지나자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새마지기의 밭에서 겨우 싹이라곤 3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한마지기에 1개씩이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싹이 3개면 3개지 뭐. 싹이 났으니 알아서 자라주겠지. 게으름뱅이는 종일 이리저리 구경이나 다니고 잠이나 자면서 한 번도 밭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사람들은 모두 낫을 들고 추수를 하기 시작했지요. 게으름뱅이도 낫을 챙겨 들고 수수를 베러 밭에 나갔습니다. 밭에 도착한 순간 새 그루의 수수가 커다란 소나무처럼 자라 보기에도 탐스러운 열매를 솔방울처럼 가득 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삭 3개를 모아 놓으니 마치 우산을 펼친 듯하고 새마지기의 밭이 새 그루의 수수로 꽉 찬 듯 보였습니다.
수수알 하나하나도 둥글둥글한 게 마치 토실토실 살찐 아기 같았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신바람이 나서 침을 퇴퇴 뱉어가며 낯을 갈았습니다. 이때 전에 만났던 그 스님이 또 나타나 그에게 물었습니다. 낯은 뭐하러 갈고 있어? 게으름뱅이는 거만하게 말했지요. 오늘 수수를 베려고요. 스님은 다시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당신은 정말 바보구려. 종래나무처럼 굵은 수수를 그 낫으로 배려한단 말이오. 얼른 집에 가서 도끼를 가져오시오. 게으름뱅이도 그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집에 가서 도끼를 가져왔지요. 스님이 가까이 와서 보니 날이 마치 도끼 등처럼 두터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우선 이 세마지기의 땅부터 평평하게 고르시오. 게으름뱅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신이 나서 이랬습니다. 우선 무성하게 자란 풀들을 뽑고 흙더미도 발로 밟아 평평하게 한 뒤 말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스님이 말했지요. 좋소. 당신은 여기 서서 기다리시오. 그러곤 스님은 도끼를 들고 수수 한 그루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쏴르르르 요라는 소리가 나더니 방망이만한 수수들이 땅에 가득 쏟아졌지요. 그러곤 순식간에 게으름뱅이의 무릎까지 차 올랐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충분하오. 게으름뱅이는 수수 한 그루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나오니 다시 한 그루만 더 베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급히 소리를 쳤지요. 한 그루만 더 뵙시다, 스님. 저희 집은 식구가 많거든요. 스님은 아무 말 않고 다시 한 그루를 베어 넘겼습니다. 쏴르르르 하고 다시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이번엔 게으름뱅이의 배까지 수수가 쏟아져 쌓였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지요. 이만하면 이제 충분하오? 게으름뱅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수 두 그루의 수확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머지 한 그루도 마저 베어버리면 아마 앞으로 영원히 일을 안 해도 편안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러곤 급히 외쳤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하나를 낳을지 둘을 낳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겨울이 되면 식구는 더 늘어날 테니 나머지 한 그루도 마저 베어주세요. 스님이 고개를 들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좋소. 도끼날을 나머지 한 그루에 잘 갖다 댄 후 스님은 힘껏 내리쳤습니다. 꽝 하고 땅을 울리는 소리와 함께 수수대는 넘어갔습니다. 수수는 마치 우박처럼 쏟아져 쌓였지요. 그 우박 같은 수수가 쌓이고 쌓여 게으름뱅이의 가슴까지 차더니 가슴에서 목으로 그리고 결국은 머리마저 보이지 않게 쌓여 버렸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결국 수수더미 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수수가 게으름뱅이를 죽인 곡식이라 하여 혼례식이나 장례식에는 모두 이 수수로 만든 음식을 상에 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유신의 아들 원술.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고차하게 살지 않겠다고 하였거늘 내 어찌 살아서 아버지를 뵙겠는가. 원술이 말을 달려 적진으로 돌격하려 하자 그의 부관인 담능이 앞을 가로막아 말 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원술은 결국 적진으로 돌격하지 못했지요.
원술은 삼국 통일을 이룩한 신라의 장군 김유신의 아들입니다. 원술은 신라와 당나라와의 싸움에 비장으로 출전하였지요. 그러니까 정식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자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 도우부를 두어 그곳을 당나라 장수인 서린귀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라는 당나라와 사이가 나쁘게 되었지요.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려고 두 나라의 옛땅을 에워싸고 당나라와 여러 해 동안 싸웠습니다. 신라 문무왕 12년 8월 당나라 장군 고간이 이끄는 군사 1만 명과 이근행의 군사 3만 명이 평양의 주둔에 있으면서 한시성과 마읍성을 쳐서 이기고 진군하여 백수성 가까이에 병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문무왕은 의복 장군과 춘장 장군을 보내어 싸우게 하였지요. 두 장군은 고간 등이 이끄는 당나라 군사를 역습하여 수천 명에 이르는 군사를 죽이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고간이 이끄는 군사가 후퇴를 시작하였지요. 이 싸움에 원술이 적들을 바짝 쫓아 적진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당나라 군사와 말갈 군사들이 기습해 왔습니다. 이때 원술이 계속 적군으로 진격하려는 것을 부관인 담능이 말렸던 것입니다. 담능은 원술의 말 고삐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계책이 있어 위험하다. 하늘 수 없이 원술은 여러 장수를 따라 후퇴하였지요. 쫓기던 당나라 군사들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진격하여 거열주까지 왔습니다. 이때 아지남 대감이 여러 장군 앞에 나서서 말했지요. 여러 장군들은 어서 피했다가 다음날 적을 무찔러 주시오. 내 나이가 70이니 뭘 더 바라겠소. 오늘이야말로 내 죽을 자리를 찾은 것 같소. 아지남 대감은 이 말을 남기고 창을 비껴들고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여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적진으로 뛰어들어 싸우다가 전사했지요. 이렇게 신라의 군사는 크게 패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아들 원술의 목을 칠 것을 문무왕에게 청했습니다. 폐하, 원술은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였으니 목을 베어 주십시오. 원술은 정식 군인이 아니고 비장이니 그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가 없어. 문무왕은 원술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원술은 아버지 김유신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길로 시골로 가서 숨어 버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떳떳하게 죽지 못하고 비겁하게 살아서 돌아온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문무왕 13년 7월 김유신은 병이 유독했습니다. 문무왕이 친히 김유신을 문병하여 말했지요. 과인에게 있어서 경은 마치 고기가 물에 있는 것과 같소. 그런데 혹시 경이 죽는다면 이 나라 사직은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김유신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어리석고 모자랐으나 다행히 성상께서는 의심하지 않으시고 늘 신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공을 조금 이룬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은 한 나라가 되었고 백성은 한 마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신이 예로부터 선대의 유업을 계승한 임금을 보건대 마무리를 잘한 임금은 별로 없습니다. 삼가 원하옵건대 전하께서 조정을 잘 다스리시고 백성을 잘 이끌어 주신다면 신은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문무왕은 김유신의 죽음을 아까워했지만 김유신은 7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원술은 집으로 달려갔지요. 어머니, 저 왔습니다. 원술은 눈물을 흘리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지요. 원술의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술의 어머니 지소 부인은 태종 무열왕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지소 부인은 아들에게 일렀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기 전에 부모님을 따르고 시집 가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어서 아들을 따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마땅히 아들을 따라야 하겠으나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못하였는데 내 어찌 내 어미가 되겠느냐. 지소 부인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대문 앞에서 오랫동안 통곡하였지요. 지소 부인은 끝내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용기가 부족하여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구나. 원술은 깊이 탄식하며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 태백산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2년 뒤 문무왕 15년 때였습니다. 당나라 군사가 다시 매초성을 공격해 왔지요. 매초성이란 지금의 양주 지방입니다. 이때 원술은 지난날의 부끄러움을 씻으려고 전쟁터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힘껏 싸워 큰 공을 세웠습니다. 나라에서는 그의 공을 높이 칭찬하고 벼슬을 내렸지요. 하지만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원술은 죽을 때까지 벼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붉은 연못의 전설. 함경북도 경흥읍내의 남쪽에 우리말로 붉은 못, 한자로 쓸 때는 적지라고 하는 연못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못을 지날 때마다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 못이 옛날에 온통 빨간 물로 차 있었다지. 연못물이 빨갛다고요? 그렇게 된 사연이 있었대. 이상하다.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물빛이 약간 붉은 것 같기도 하네요. 자네 도조가 누군지 아나? 도조요? 사람의 이름이지. 글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도조가 조선 왕조를 창건한 이태조의 할아버지 이름이라네. 아니, 이태조라면 이성계 아니에요? 그 태조 할아버지가 이 붉은 못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에 그 도조가 이 연못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네. 이렇듯 사람들은 이 연못을 지날 때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붉은 연못에 대한 전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조는 젊었을 때부터 활을 잘 쏘기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도조는 활을 어깨에 걸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냥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지요. 들어갈 적엔 언제나 빈손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빠짐없이 토끼나 산돼지 같은 것들이 등에 잔뜩 지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많은 짐승을 잡아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저녁밥을 먹은 즉시로 잠이 들었는데 흰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도조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부탁 한 가지가 있어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어. 아니,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용이 아니요. 그렇소. 나는 당신 집 앞 연못 안에 살고 있는 용이요. 그런데 갑자기 내게 부탁이 있다는 건 나는 처음부터 이 연못에서 살아오고 있는 터인데
난데없이 검은 용 한 마리가 나타나선 내 연못을 빼앗으려 하는 것이 아니겠소. 그런 무례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요. 그놈을 당장에 쫓아낼 일이지 왜 그대로 두고 있는 거요? 그대로 두고 싶어서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놈이 나보다 힘이 세고 보니 어찌할 수 없이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 끝에 당신을 찾아온 게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도조는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나는 활을 잘 쏘니까 그놈을 당장에 활로 쏘아 죽여버리겠소. 고맙소. 그러면 당신만 믿고 돌아가겠소. 그러고서 물러가 버리더니 이내 풍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지요. 도조는 그 풍덩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그러고는 이내 또 잠이 들었는데 금방 돌아갔던 그 용이 다시 나타나서 도조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시겠다니까 고맙긴 하오만 그 검은 용이란 놈이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다시 온 것이요. 그 점은 걱정을 마시오. 내 화살 한 개만 맞으면 제 아무리 천하에 없는 놈이라도 단번에 죽고 말 테니까. 다음 날 아침을 먹고서 도조는 활을 집어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왜 활만 가지고 나가시고 짐승 묶고 올 새끼줄은 안 가지고 가시는지요? 오늘은 그런 일이 있다. 너는 집에 들어가 있거라. 연못가에 와보니까 벌써 용 2마리가 크게 소리를 질러대면서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하느라고 물결이 하늘로 치솟고 뒤엉켜 있는 몸이 물 위로 들려지기도 하고 물속으로 잠기기도 했지요. 활줄에 도조는 화살을 먹였습니다. 한번 탕 하기만 하면 용 1마리는 영락없이 죽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래도록 겨냥을 하고 있는데도 화살이 잘 나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 놓아 두었다가 2마리가 다 기운이 빠져서 한꺼번에 죽고 말 판인데도 도조의 화살은 마냥 그대로 활줄에 먹힌 채로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조로서는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2 용이 한데 엉켜서 뒹구는 그 동작이 너무도 빨랐기 때문에 어느 것이 흰 용이고 어느 것이 검은 용인지 분간을 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활을 잘못 쏘았다가는 검은 용을 쏘다가 엉뚱하게 흰 용이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일이 이렇게 되면 그대로 돌아가는 수밖에. 도조는 혼자 소리를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꿈에 흰 용이 또 나타나서 도조에게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화를 쏘지 않았소? 참 미안하게 됐소 그려. 그렇지만 난 나대로 사정이 있었던 거요. 무슨 사정이 있었단 말인가요? 그 화를 쏘기는 쏘려고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보이니 차마 무작정 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단 말이요. 둘 중에서 꼬리가 먼저 나오는 것이 나고 꼬리가 나중에 나오는 것이 검은 용인 걸 모르셨군요. 이번엔 꼬리가 나중에 나오는 놈을 보면 꼭 쏘아주시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번에야말로 실수가 없이 할 수 있겠지요. 잠을 깨고 나서도 도조는 흰용을 생각하니 자꾸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색이 화를 잘 쏜다는 사람으로서 그만한 청 하나쯤 들어주지 못한 데서야 될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도조는 다음 날도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 활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그때도 전날과 같이 어린 아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활만 가지고 나가시고 새끼줄을 안 가지고 가시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럴 사정이 있다. 너는 집에 들어가 있거라. 도조는 연못을 향해 걸어 나오면서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옛말에도 남아 이런 중천금이란 말이 있지요. 사나이의 한마디 말이 천금보다 무겁다고 하지 않았던가. 2번이나 꿈에 찾아온 흰 용에게 꼭 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필코 그놈의 검은 용을 쏘아 죽여주려니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못에서는 또 진작부터 싸움이 붙었습니다. 웅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나운 물방울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지요. 가까이 가봤더니 과연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날과 같이 2 용이 서로를 감고 물 위로 올라왔다가 물속으로 잦으러 들었다가 하는데 어떻게나 동작들이 빠른지 어느 것이 흰 것이고 어느 것이 검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기가 전날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활을 꽉 쥐고 서 있는 도조의 손에는 땀이 흥건하게 차 있었습니다. 2 용이 싸움하는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 자기 자신이 그 2 마리의 용만큼이나 힘이 쓰여졌기 때문이지요. 도조는 이러고만 서 있을 게 아니란 생각을 하면서 간밤에 꿈에서 말해주던 흰용의 말을 되새겨 봤습니다. 그래, 맞아. 나중에 나오는 꼬리가 그놈의 검은용 꼬리라고 했겠다. 도조는 활줄에 화살을 힘주어 먹이고 있다가 먼저 나오는 꼬리의 뒤를 이어 2번째로 나오는 꼬리가 보이기에 무섭게 탕 하고 활줄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핑 하고 날아가던 화살이 뒤에 나온 그 꼬리에 가서 정통으로 꽂히는가 했더니 벼랑간 검은 용이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가 철썩하고 물에 도로 떨어지면서 미친 듯이 못을 빙빙 돌았습니다. 싸움에만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가 무심결에 화살에 맞아 아픔을 참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물레처럼 연못을 빙빙 돌던 검은 용은 나중에 그럴 힘도 없었던지 그만 입에서 뻘건 피를 줄줄 흘리면서 느리게 돌다가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죽고 만 것이지요.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나서도 피는 그대로 쏟아지는 것인지 연못의 물은 갈수록 새빨개졌습니다. 단 한 발의 화살에 실수가 없도록 힘을 너무 쓴 탓이었는지 도조의 발에서도 맥이 탁 풀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해가 지기까지도 무엇을 했는지 언제 저녁밥을 먹었는지조차도 모를 만큼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흰용이 꿈에 나타나 도조에게 절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나도 혹시나 실수를 했을까 해서 적잖이 주의를 하고서 화를 쏘았지요. 덕분에 이제부터는 전과 다름없이 마음을 놓고 연못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도 마음으로 진 빚을 깨끗하게 갚았으니 마음이 홀가분하구려. 흰용은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큰 의뢰를 잊고서 뭘로 갚아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처음부터 무슨 보답을 받고자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일이란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소원이 있으시면 사양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욕심이 없는 도조는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당치 않는 말씀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농사나 짓고 사냥이나 하고 사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오. 그 밖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소.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 보답으로 당신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 땅의 임금이 될 분 한 사람을 점지해 주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아니요. 당신의 자손에서 반드시 크게 될 인물이 나게 될 것이요. 이래서 도조의 손자인 이성계가 나와 고려를 뒤엎고 조선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돼지의 꿈. 먼 산에는 눈이 하얗게 모자를 쓴 것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뚝뚝 처마에 매달린 고두름이 햇볕을 받아 눈물을 흘리다가 힘없이 떨어지곤 했지요. 햇빛 찬란한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돼지는 바깥을 내다보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꿀꿀꿀꿀. 이렇게 좋은 날 지저분한 우리에 갇혀 지내야 하다니. 오늘 주인집 사람들은 읍내에 있는 잔칫집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주인집 아들은 새 옷을 입고 뻐기며 나왔지요. 그때 바둑이도 쫄랑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이놈의 개, 어서 집으로 가지 못해? 머슴이 손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하며 바둑이를 집 안으로 쫓았습니다. 어머니, 바둑이도 데리고 가요. 주인집 아들은 바둑이를 데려가자고 졸랐지요. 그러자꾸나. 바둑이를 데리고 가면 든든하고 좋지. 머슴의 손짓으로 저만치 피하던 바둑이는 아들이 손짓으로 부르자 좋아라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며 쫓아갔습니다. 우리 아내 돼지는 이 같은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넋놓고 바라보았지요. 바둑이는 잔치집으로 가는데 난 무슨 꼴이다. 돼지는 땅에 꽂아라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돼지 우리는 오줌과 똥이 여기저기 깔려 있어 질척거렸지요. 에이, 잠이나 자두자. 잠자는 게 남는 거지 뭐. 돼지는 잠을 자려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다 잔칫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바둑이를 생각하니 속이 쓰리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바둑이는 주인의 사랑을 받는데 내 꼴은 이게 뭐라. 돼지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바둑이가 오기를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바둑이가 오면 주인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물어볼 참이었지요. 저녁 나절이 되어 바둑이가 앞장서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돼지는 부끄러워하며 물었지요. 바둑아, 좋았겠다. 두 마리면 잔소리지. 새색시 얼굴을 보니 좋기도 하지만 음식이 얼마나 맛있던지. 바둑이의 말에 돼지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외로 꼬았습니다. 바둑이는 걱정이 되어 물었지요. 꿀꿀아, 왜 그래? 무슨 걱정이 있니? 걱정은 내 꼴이 한심해서 그래. 돼지는 자기의 마음을 바둑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바둑아,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돼지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바둑이에게 하려 했습니다. 좋아. 오늘같이 좋은 날 못 들어줄 게 뭐 있어? 어서 말해봐.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주인 식구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니? 내게 비결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거야 어려울 게 없지. 알고 보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나는 말이야 밤마다 멍멍 짖으며 집을 지켜주잖아. 내가 귀여움을 받는 건 아마 그래서 그럴 거야. 바둑이는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울 게 없는걸. 오늘부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돼지는 주인 식구들에게 사랑받을 꿈에 부풀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날 모두가 고운하게 잠든 밤이었지요. 꿀꿀꿀 꿀꿀꿀꿀. 고요한 밤중에 돼지는 그야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의 돼지가 어디 아픈가? 주인 아저씨가 나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했지만 돼지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못하겠니? 주인 아저씨는 돼지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옳지, 이제 됐다.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양이구나. 돼지는 좋아하며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허허, 이거 큰일 났는데. 이놈의 돼지, 병이 나도 단단히 나 모양이군. 돼지를 달래다 못한 주인 아저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돼지는 신이 나서 더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주인 아저씨는 돼지 병을 고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쇠꼬챙이로 돼지 볼기짝을 찔러 피를 내었습니다. 꿀꿀꿀, 아이고 아파라. 돼지는 볼기짝이 몹시 아팠지만 아픔을 꾹 참았지요. 이것이 주인의 사랑받기 위한 시작인가 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음식은 좀 나은 것으로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돼지는 소리소리 지르며 꽥꽥 울었습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렇게 울어댔지요. 허허, 어디가 아파서 그러지? 주인 아저씨는 돼지의 병을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돼지밥을 줄 때만 돼지 우리에 나타났지요. 그런데 돼지가 울고부터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돼지는 싱글벙글 좋아했습니다. 이 집 바둑이처럼 사랑을 받는 건 시가 문제야. 오호. 이렇게 착각한 돼지는 밤마다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지게꾼이 일찍이 돼지 우리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돼지를 꽁꽁 묶어 지게에 얹었습니다. 바둑아, 고맙다. 이제 사랑을 받으려나 보다. 돼지는 좋아했지요. 하지만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에이, 속 시원하다. 이놈의 돼지 때문에 일주일이나 잠을 설쳤는데 도살장으로 보내니 이제야 편히 잘 수 있겠구나. 지게 위에 누운 돼지는 지게꾼과 주인 아저씨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몸이 꽁꽁 묶여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꿀잠 주무세요.